Hello.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A 마스터의 마스터 브라이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바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혹은 이제 막 영어 유치원 혹은 영어 유치원을 굳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 학생들에게 우리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으로서 둬야 할 우선순위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담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오늘의 주제는 바로 setting priorities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선순위들 정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우선순위 정하기. 이 우선순위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영어 커리를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다른 영상에서 전반적으로 저희 SMS English가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바, 철학, 그리고 파이낸스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아이들의 습관을 버리게 한다, 그리고 전반적인 교육 시장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은 그와 어느 정도는 교차 지점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초점은 초등학생들에 맞춰진다라는 것,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라기보다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의 영어 교과 과정을 저희가 잘만 아이들을 이끌어준다면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쯤 이미 그들이 속한 무리에서는 가장 최고의 학생들, 영어적으로는 참 저 친구 실력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스터 브라이언의 특징을 살려서 정답부터 던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자질구레한 부분들은 버리되 첫 번째 A, 바로 발음과 억양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B 파트는 이 발음과 억양이랑 거의 같은 급의 사이즈로 바로 어휘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어휘를 채워나가고 바로 C에 들어가서는 아이들이 많이 읽고 쓰고 듣고 말하게끔 이들에 대한 균형, 즉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후차로 마지막으로는 이 균형을 유지함에 있어서 의도적 문법 실력 갖추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도적 문법 실력 갖추기라는 게 어떤 뜻인지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 파트, 발음과 억양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학생들, 부모님들과 항상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영어 유치원 출신 아이들일 경우에 제가 좀 죄송하지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신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이점은 아마도 첫 번째는 학생들이 외국인 선생님들이랑 많이 대면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을 만났을 때에 대한 어떤 약간의 친숙함 정도, 그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 좀 두려움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나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좀 자신있게 자신의 의사 피력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아니한 학생보다는 좀 용이하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친구들의 발음과 억양이 이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알파벳을 막 시작하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사실상 조금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좀 허무하실 수가 있겠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0세 유아 때부터 이제 막 갓난 아기가 나왔을 때부터 8살까지 우리가 학생들을 모국어를 가르침에 있어서도 어머니들 많이 힘드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어가 5살, 6살, 7살 이 3년 만에 그것도 모국어를 막 배워가고 있는 시기에 아이들이 영어를 노출시켰다 해서 그 아이들이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게 아이들한테도 되게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레벨을 딱 2개로만 나뉘어놓고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편이 아니고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2학년 아이들까지의 경우는 레벨을 딱 2개로만 두고 간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없더라고요. 항상 보면 레벨이 C자까지는 이 3레벨까지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항상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레벨 1에서는 그야말로 기초적인 부분들, 알파벳을 조금 더 글씨를 잘 쓴다든지 소문자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발음 기호를 익힌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1차적으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단어 암기량이 채워져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단계로 넘어가서 수업들을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3단계는 언제부터가 되느냐? 3단계는 3학년이 되었을 때쯤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정말 레벨이 한 2단계 정도 높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3학년인 것입니다. 2학년 때까지는 실상 반이 2개로 나뉘어서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은 바로 발음 억양을 채워나가면서 어휘를 채워나가는 이 2가지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즐거울 수 있는 부분이가 되거든요. 학생들은 어렵기도 하지만 암기를 하는 것들이 저희가 방법을 어떻게 이끌어주느냐의 차원에서 학생들은 즐겁게 어휘를 익힐 수도 있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 유치원 출신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끌어주는 분이 얼마나 우리나라 말에 없는 단어들, 발음들, F 발음들, R 발음들, 돼지꼬리 발음과 번데기 발음들, 그리고 Z 발음들, G 발음들을 어떻게 익히게끔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선생님이 앞에서 대면을 해주시면서 지도를 해주신다면 학생들은 충분히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스펀지 같은 아이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한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발음과 억양에서 타협점이 없이 항상 따라알게 시키고 많이 노출시켜서 듣게 만들고 말하게끔 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두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어휘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많은 어머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어휘를 암기를 많이 시키다 보면 아이가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릴까봐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조금은 약간 주식시장에도 저희가 보면 파생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파생상품이 영어로는 derivative라고 부르는데 이 derivative라는 단어는 그 말 그대로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생적인 상품을 통해서 파생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접근을 한다는 것은 정통성이 있는 방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주식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나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생 상품의 대부분은 moral hazard를 수반합니다. 즉 한국말로 도덕적 해이 현상을 갖게 되는 의도를 띈 상품들이 파생 상품인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 보면 수익이 느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도덕적 해이 현상이 너무나도 많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의 파생 상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을 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 재미만 쫓고 너무 재미있게 즐겁게 수업을 하면서 아이가 집에 들어오면 막 웃는 모습만 저희가 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휘를 암기하는 데에 힘을 쏟는 게 아니라 그냥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계속 동화책 읽어주고 뭐 해주고 아니 영어 노출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 단어를 못 들을 리가 없겠죠? 노출이 많이 되면이야 박수를 쳐주고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출 많이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조기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조기 유학을 보내지 않는 이상은 이 어휘라는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부분까지만 타협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아이가 흥미를 못 느낀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흥미 위주로만 가게 된다면 어휘는 단어의 암기량 수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투자를 많이 했는데 시간 투자도 많이 했고 금전적인 부분도 투자가 많이 되었는데 이게 아이의 재미, 즉 파생 상품에 너무 저희가 노력을 하다 보면 어휘가 암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어휘라는 부분도 나중에 이제 설명회 오시면은 그럼 도대체 Mr. Brad 너는 그럼 어떻게 가르칠 건데? 재밌게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품사와 문장 구조를 통해서 예시 문장 구조를 통해서 아이들이 단어 하나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부여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학생 아이들도요, 어머님들 제가 아주 쉬운 예시 하나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onvenience라고 합니다. 저희가 편의점을 보고 convenience store라고 부르죠. 편의점을
convenience store라고 하지 않죠. conveniently store라고 하지 않죠. 그러면 convenient라는 단어가 있다면 convenience도 있고요. convenient, 참 스펠링 맞았나? 뭐 대충 쓰는 거니까 빨리 쓰다 보니까 이 NT로 끝날 때가 있고 C로 끝날 때가 있고 LY로 끝날 때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T로 끝날 때는 품사가 무엇인지 C2로 끝났을 때는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LY로 끝났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들을 얻어 걸리게끔 수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A라는 선생님 때는 아무 얘기 듣지 못하다가 B, C, D 다른 학원들, 다른 선생님들 거쳐 지나가다가 F쯤 됐을 때 어떤 선생님이 야, C로 끝나는 건 명사야. 알겠어? 그리고 NT로 끝나는 거는 형용사야. 그리고 LY로 끝나는 거는 꾸며주는 말이라서 우리가 부사라고 부른다? 그 얘기를 스쳐 지나가다가 어느 날 아이가 기억을 하게 되는 시점 빼고는 기억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영어 수업. 그런 어휘 수업은 학생들이 배운 단어를 또 배워야 되고 외웠던 단어인데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해석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던데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의 활용도를 똑바로 모르니까 단어를 문장 구조로 예시 문장 구조와 함께 예시 문장을 많이 던져주면서 변형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질 못하니까 암기는 했는데 말로 못 뱉어내고 쓰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즉 이 품사를 중요시하면서 예시 문장 구조를 가르쳐주는 것은 비단 저희가 어디서 저한테 들으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서점에 가셔가지고 웬만한 어휘책을 사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긴 심지어 뭐까지 나와 있죠? 동의어와 그 반대는 반의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동의어와 반의어까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1학년인 학생들한테 반의어까지는 혹은 동의어까지는 못할 것 같죠. 학생의 레벨에 맞는 단어 정도는 충분히 부여할 수 있습니다. 조삼모사식으로 아이들한테 즐겁게 수업하면서 아이들도 모르게 익숙하게끔 만들어주는 수업을 하면서 그 단어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바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학업 성취도 능력이 점점 아이 키가 크듯이 학업 성취도 능력이 올라감을 수반해서 비례하게, 반비례하게 말고 비례하게 아이들의 그 어휘의 양을 늘려주는 것.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의? 그럼 그걸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너무 파생상품에 노력을 해서 즐겁게만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지문을 한 2분짜리 그 지문을 동화책을 읽었건 2분짜리 동영상을 들었건 읽었건 뭐하건 상관없다 이거죠. 오늘 수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발음과 어경을 집에 가서도 할 수 있게끔 그날 수업이 부족했다면 다음날에 와서라도 같은 부분을 선생님이 지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휘에 대해서 품사와 문장 구조를 우리가 함께 잘 익숙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들. 자, C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건 밸런스에 관련된 문제인데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한 균형을 갖춘다. 이 네 가지에 대한 균형을 갖춘다는 부분은 저희 학원 철학 영상에도 그대로 담아두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어머님이 이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실 때가 있었어요. 아니,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된 애가 글을 쓰면 뭘 씁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거 하나만 알려드리죠. 아이들은 감정이 있죠. 감정이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아이들이 그릇된 부분들을 가르쳐줄 때 사춘기 시절을 지내면서 저희들이 아이들이랑 많이 싸우잖아요. 그게 왜 싸우는 거죠? 바라보는 시야가 다를 뿐인 거지 그들한테는 이유가 있어요. 애들이 뭘 싫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틀릴 수는 있지만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건 단 하나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어휘 정도로 너희의 감정을 설명과 예시를 좀 들어달라 이겁니다. 일기 하나를 써도 아침을 먹었다, 점심을 먹었다, 집에 와서 잤다. 야, 너 왜 수요일 거는 목요일 거는 일기를 왜 안 썼니? 선생님 쓸 게 없었어요. 다 똑같아가지고요. 다 똑같았어? 다 똑같아서 쓸 게 없었다면 다 똑같지 않을 때를 예시로 들면서 똑같지 않아서 오늘은 기분이 좋았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쁜 일을 예시로 들면서 이런 나쁜 일이 저번에는 일어났었는데 오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기분이 좋았다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학생들의 감성을 끌어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디베이트 수업을 통해서 배울 게 아니라 일단 학생 본인의 감정을 먼저 표현할 수 있는 영어
그런 일기 같은 수업들이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동화책이 아무리 가벼워도 상관이 없어요. 꼭 교재가 하나 더 있어야지만 라이팅 수업, 스피킹 수업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부과하게 되는 교재가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소화량을 정말 소화를 다이제스트를 잘 시켜서 흡수할 건 흡수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완전한 교재가 없듯이 완전한 수업도 없겠죠. 그러면 때로는 버릴 게 있겠지만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바로 균형을 갖춘다는 거죠. 최대한 그날의 수업이 의도대로 흘러가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읽은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시 한번 재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해주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했는지를 표현하게끔 하는 것. 이 표현은 글과 말로 동시에 되게끔 해서 개요를 짜고 분석을 하고 살을 붙이고 읽으면서 개요를 파악하고 분석을 하는 능력들을 함께 키워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야말로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힘써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켜야지만 정말로 어려운 논리 구조가 나오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의도적 문법 실력 갖추기죠. 제가 문법이 중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문법이라는 것은 제가 이런 걸로 하나 다른 강의를 한 번 또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문법 수업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 알기도 전에 정리해놓은 덩어리를 던진 다음에 너 이 덩어리 안에서만 놀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학습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즉, 아이들을 파생상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뭐 하나 그렸는데 뭐 이런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대부분은 여기서 놀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파생상품이라면 여기서 놀게끔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죠. 파생상품보다 쉬워야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안에서 아이들은 어휘를 암기하고 리딩을 읽고 말을 하고 그 글을 듣고 쓰면서 이때 아이들은 나도 모르게 비동사를 보게 되고 일반 동사를 보게 되고 조동사를 보게 되고 that을 보게 되고 투부정사를 보게 되고 1형식부터 5형식의 문장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팀이 되어서 한 학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팀이 되어서 학원 이하 가르치시는 모든 선생님들, 이 피라미드 구조여서 모든 사람들이 팀이 되어서 1학년 친구들은 저희가 비동사 부분은 항상 강조해 주시고 비동사는 뭐 이다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비인칭 가주어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이거 쉽게 아이들한테 쓰라고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으시게 이은 맨날 나오고 비동사는 맨날 나오니까 맨날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툭툭 던지는 거예요.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정리하는 수업 들을 때 저게 그거였구나 알게 해준다는 거죠. 문법 특강 대개 여름방학 때 한 번, 겨울방학 때 한 번 하죠. 내신 기간 때 아이들 문법 배우죠. 그거 다 합쳐봐야 수업 시간이 시간으로 따졌을 때 채 일주일 넘지 않습니다. 수업 1시간으로만 따지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근데 아이들은 몇 년이 있죠? 6년이 있습니다. 6년 동안 일주일 분량에 가르쳐야 될 것을 6년에 나눠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가 더 효과적이고 뭐가 더 중심 코어 안에 들어가 있는 수업이죠? 저희가 이런 우선순위를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려면 물론 뭐 마스터 브라이언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짜고 있는 에세이 마스터 잉글리시만 답이다? 그렇지 않죠. 영어를 할 수 있는 게 저밖에 있는 게 아닌데 다른 학원들도 다 좋게 가겠죠. 하지만 저도 한 명이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놓지 말고 타협을 안 해주는 게 회의 때 묻어나고 선생님들과 항상 싸우고 회의하고 공유하면서 이것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얻어 걸리는 수업은 제가 복걸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제가 라이팅 강의에서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쉬운 주제 나왔을 때 잘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한테 맞는 주제 나왔을 때 한 번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건데
이 보편화된 코어 안에 들어오려면, 이 코어 안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핵 안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려면 언제나 지도해주는 사람들이 공통된 주제로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원 고르기 힘드시죠? 이런 것들을 고르실 때 이런 구조가 바로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강의라는 게 한 번만 듣고 조금만 보시다가 이렇게 끊지 마시고 어렵게 발품하셔가지고 어디 설명 같은 데 꼭 들어가셔야지만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practice makes perfect라는 얘기입니다. 연습이 그 완벽성을 추구하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6년간의 의도된 연습을 한다면 학생들은 정말로 최상위권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학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황된 꿈이 아닌 6년간의 구조를 잡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학생들이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진짜 현실에 앞으로 향후 미래까지 고려해준 상태에서의 어휘와 밸런스, 문법, 그리고 실질적으로 20살이 넘어서 대학생이 되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가서 빛을 발하게 될 발음과 억양을 신경 쓰는 것들, 저희가 초등학교 학생들, 우리 primary students들에게 던져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명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궁금하신 부분들은 여기 번호 보이시죠? 여기인지 여기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더욱더 깊은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hank you for watching and listening. Bye.